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배현직 노무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산업 현장에서 다치거나 질병에 노출이 됐을 때 어떻게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을지 그 방법과 절차, 그리고 산재를 신청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 또한 산재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받지 못했을 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심사청구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세부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산업재해를 알기 전에 산업안전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산업재해란 무엇인가? 그리고 산업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인 업무 수행성, 기인성, 그리고 이 둘을 토대로 발생하는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다음, 산업재해 청구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재해를 청구했을 때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업무상 질병인 경우에 특히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이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규정도 해설을 해드리고, 마지막으로 불승인 처분을 받았을 때 어떠한 방식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산업안전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의 궁극적인 목적은 근로자가 퇴사할 때, 입사할 때와 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퇴사할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노동법에서 산업안전과 관련된 것이 규정되어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법률이 그렇듯이 그 법의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산업안전보건법은 다른 법과 달리 시행규칙이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고,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이라는 겁니다. 꼭 시간이 되신다면 이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또 근로계약서에 산업안전과 관련된 것들이 규정되어 있게 되어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함과 동시에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 배려 의무가 발생합니다.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던 퇴사할 때, 입사할 때와 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퇴사할 권리가 있다. 이것을 지켜줘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근로자 수가 100인 이상이 넘는다라고 하면 사내 규정으로 별도로 산업안전보건 규정이란 걸 작성해야 합니다. 취업규칙과 마찬가지로 이 산업안전보건 규정도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산업재해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재법에는 산업재해를 업무상 사유에 따른 노동자의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업재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업무 수행성입니다.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꼭 업무 수행 중이 아니더라도 사업주가 지휘 감독할 여지가 있는 경우에도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두 번째가 업무 기인성입니다. 재해와 업무 간의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과로성 질병, 직업성 암, 심폐증, 소음성 난청과 근골격계의 질병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말씀드렸던 업무 수행성, 업무 기인성 이 두 가지가 모두 인정이 되어야만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업무 수행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업무상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 업무상 사고, 그리고 업무상 질병, 크게
쉽게 업무상 재해를 이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업무상 사고입니다.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 행위 중에 발생한 경우, 그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이 결함이 있거나 관리가 소홀해서 발생한 사고, 그리고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 이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인 경우에는 정상적인 경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만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대부분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는 교통사고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자동차 보험으로 먼저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앞으로는 산재 처리를 먼저 하신 다음 자동차 보험을 처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것이 우리 노동자들에게 훨씬 더 유리한 방법입니다. 자, 다음 행사 또는 행사 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사라는 것은 사업주가 개최하고 참석을 하지 않았을 경우 징계 혹은 여러 가지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회식 같은 것도 포함이 되고요. 근데 과거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이 행사 중 사고를 굉장히 협소하게 인정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굉장히 넓게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회식 중에 발생한 사고도 행사 중 사고로 인정이 되고, 특히 팀장이나 본인보다 상급자가 저녁 식사 혹은 술을 한잔 하자라고 한 경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도 최근에는 법원에서 행사 중 사고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해서 발생한 사고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천재지변, 돌발적인 사고, 그 다음 그 사고가 우려되는 장소에서 발생한 경우, 이 경우도 인정이 됩니다. 만약 우리 사업장, 공장에 갑자기 폭우가 내려서 산사태가 일어났다. 그 대피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라고 하면 이 또한 업무상 사고로 인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출장 중 사고입니다. 출장이라는 것은 원래 근무하기로 되어 있던 장소를 벗어나서 제3의 장소에서 사업주의 지휘 감독 하에 일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출장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는 전 과정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될 수 있고, 다만 위법 행위 혹은 사적인 행위가 없었다라고 하면 인정이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제3자 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3자라는 것은 사업주 혹은 동료를 제외한 제3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객 아니면 거래처, 사람에 의해서 발생한 사고를 의미하고요. 자, 네 번째로 요양 중에 발생한 사고입니다. 내가 업무상 재해로 인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예를 들어 내가 입원을 하고 있는 과정, 업무상 사고로 인해서 입원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했다 라고 하는 경우 이 요양 중에 발생한 사고로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노동조합 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입니다.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만 해당하고요. 특히 쟁의행위, 파업이나 스트라이크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일단 노무 제공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이 될 수 없습니다. 자, 다음 업무상 질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뇌심혈관계 질병입니다. 뇌심혈관계 질병은 우리가 흔히 뇌경색,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등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과로성 질병, 과로사로 많이 일컫고 있습니다. 근무 시간이 길거나 아니면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신체적, 정신적인 악화가 일어났다. 혹은 고객 응대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았다. 등등의 여러 가지 케이스를 생각할 수 있고요. 두 번째가 근골격계 질병입니다. 장시간 반복 업무를 했다. 또는 중량물 취급 업무를 했다. 불안정한 자세에서 근무를 했다. 라고 하는 경우에 이 근골격계 질병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직업성 암입니다. 특정 물리적 인자나 화학적 인자로 인해서 암이 발생한 경우, 이 경우는 직업성 암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정신질환입니다. 과도한 업무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고객 응대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과 폭언으로 인해서 우울증, 조울증, 그리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 정신질환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정신질병이 악화돼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업무상 자살의 경우에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소음성 난청, 감염성 질병 등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는 과거와는 달리 과거에는 사고 중심의 재해가 많이 발생했지만 현재에는 질병 중심의 흐름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간접 고용이 많이 늘어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질병이 많이 발생하고 경쟁이 악화되면서 스트레스, 과로로 인한 질병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업무상 질병에 대한 입증 책임 문제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법이든 마찬가지지만 본인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입증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상 질병인 경우에 특히 어려운 것은 이 스트레스, 과로와 관련된 서류를 대부분 사업주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주가 협조가 되지 않는 경우 그것을 주장하는 재해자나 유족의 입장에서는 이를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점입니다. 어찌됐든 사고, 질병은 계속 발생하고 있고 결국에 우리나라 정부, 또 고용노동부에서는 이 사후 감독을 하는 것보다 처벌을 하는 것보다 아예 사고나 질병이 발생하지 않게끔 사전에 자율적으로 사업장에서 예방할 수 있도록 좀 집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위험성 평가 제도를 강조함으로써 사업장에서 위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함으로써 애초에 사고나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라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산재 신청을 하기 위해선 어떠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느냐? 목록을 만들어 봤는데요. 첫 번째가 근로계약서입니다. 그리고 임금 관련 서류도 구비를 하셔야 합니다. 임금 관련 서류는 1년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정기상여금 같은 경우에는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된다고 해도 1년치 상여금을 12분의 1로 나눠서 그걸 1개월치 급여에 산입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그 산정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휴업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두 번째, 인사기록 카드, 업무 분장표입니다. 어떤 업무를 했는지, 어떠한 업무 변경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고요. 그리고 1년간 출근부, 특히 과로성 질병이라든지 근골격계 질병인 경우 얼마나 많은 양의 일을 했는지, 얼마나 긴 시간을 근무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도급 사업인 경우 도급계약서, 업무시간 확인 서류, 출퇴근 기록, 가해자가 있다라고 하면 가해자 인적사항, 목격자가 있다라고 하면 목격자 진술서, 그리고 최초 요양급여 신청서 혹은 사망사건인 경우에는 유족급여 신청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유족 사건인 경우에는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부검자료 중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업무상 질병인 경우 건강검진 자료, 그 다음 요양급여 내역,
필요합니다. 사무직인 경우에는 건강검진은 2년에 1회씩 받게끔 되어 있고요. 비사무직인 경우는 1년에 1회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다 가지고 있고요. 요양급여 내역이라는 것은 내가 어디 병원에서 어떤 치료를 받았고 어떤 진단을 받았으며 어떤 약국에서 어떤 약을 처방받았는지에 대한 기록을 말합니다. 이 또한 건강보험공단에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하면 사건 사고 발생 증명원, 그리고 119에 신고를 했다라고 하면 구급 활동 일치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최초로 요양 신청을 할 때 서류입니다. 이것은 업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신청하는 서류입니다. 우선 재해자 부분에 인적사항을 기재를 하시고요. 사업장 및 재해 관련 내용 부분에 사업장 명칭 그리고 사업주명, 연락처를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업자 관리 번호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장이 산재보험을 가입하면 부여받는 번호를 얘기를 하는데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 발생 경위에 대해서는 업무상 사고인 경우에는 육하 원칙에 따라서 적어주시면 되고요. 업무상 질병인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를 주장해야 하기 때문에 좀 디테일하게 적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근골격계 질병이나 과로성 질병인 경우에는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를 통해서 산재 신청을 하실 필요가 있으시고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담긴 이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칸에 신청인 그리고 대리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를 하시고 오른쪽 편에 개인정보 활용 동의란에 동의를 하시고 제출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견서를 받으셔야 되는데 주치의분한테 가서 소견서를 써달라고 하시면 되고요. 과거에는 소견서를 잘 써야만 산재 인정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자문의사가 해당 질병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기 때문에 굳이 잘 적으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중요한 것은 오른쪽 페이지 하단에 의사의 서명 혹은 날인을 받는 것, 그리고 왼쪽 편에 병원의 직인을 받는 것, 이 두 가지는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만약 병원에 직인이 없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반려처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소견서를 의사가 써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럴 경우에는 일반 소견서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다만 여기 나와 있는 양식의 소견서 이외 일반 소견서를 제출하게 되는 경우에는 일주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유족급여 신청서입니다. 유족급여 신청서는 아까 봤던 최초 요양급여 신청서와는 달리 소견서가 없습니다. 왜냐? 사망진단서 혹은 자체 검안서, 부검 자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 서류를 작성하는 방법은 최초 요양급여 신청서 작성 방법과 동일합니다. 사업장에 관한 사항을 기재를 하시고 재해자와 관련된 서류도 기재를 하시고요. 장의비 부분과 관련해서는 실제 장제를 실행한 사람, 그리고 장제 실행일은 돌아가신 날을 적으시면 되고요. 위쪽 부분에 보시면 연금 일시금, 일시금 혹은 연금 2분의 1 선택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쉽게 결정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차후에 어쨌든 근로복지공단에서 연금 일시금 선택 확인서라는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때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연금 수급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일시금을 선택하실 수가 없습니다. 연금 수급권자는 25세 미만 자녀, 60세 이상 직계 존속 등이 있는 경우, 배우자가 있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런 경우에는 일시금을 선택하거나 일시금, 연금 2분의 1씩 밖에 선택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령 계좌를 적으시고요.
어, 만약 본인이 수급권자가 혹시나 압류 등의 문제가 있다, 신용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일반 시중은행에 가면 압류금지 통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걸 만들어서 신청을 하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동의를 하시고 청구인 이름 적으시고 제출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출 기간은 사업장 관할의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하시면 되고, 건설업인 경우에는 건설 현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외양 추가상병, 휴업급여, 간병료 신청의 경우에는 병원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신청 방법은 우편, 팩스,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간단한 업무상 사고인 경우에는 병원 원무과 산재팀에서 신청을 대행해 주기 때문에 병원 원무과로 가셔서 도움을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재 신청을 하게 되면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접수를 확인하고 담당자가 배정이 됩니다. 그리고 대해자 혹은 유족을 조사하고 사업장 조사가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추가 조사가 진행이 되고요. 업무상 질병인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에 사건이 심의 상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심의 결과가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통보가 되고 결과가 좋다라고 하면 평균임금 산정을 해서 휴업급여, 요양급여 등이 지급이 됩니다. 조사 기간은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기본적으로 7일에서 10일 정도로 정해져 있지만 조사하는 기간 자체를 처리 기간에서 제외한다라는 규정 때문에 조사 기간은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사고일 경우에는 현장 조사가 진행이 됩니다. 질병인 경우에는 현장 조사 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업무상 질병인 경우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에 심의 상정이 되면 구술 변론 기회가 부여가 됩니다. 우리가 소견서를 넣게 되면 치료 기간이라는 게 기재가 됩니다. 최초로 요양 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 그 기간만큼만 인정이 되는데, 실상 그 기간만큼만 치료를 받는다고 해서 치료가 완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 기간이 연장이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는 진료계획서라는 걸 제출해야 합니다. 진료계획서는 병원에서 신청을 해줍니다. 단 요양기간 만료 7일 전에 제출을 해야 되며 보통은 3개월 단위로 요양기간 연장이 됩니다. 그리고 차후에 1, 2개월 단위로 단축 승인도 가능하며 1, 2개월 단위로 단축 승인이 난다는 것은 이제 치료가 종료될 시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료계획서는 소견서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병원, 원무과, 산재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께 부탁을 하시면 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2개의 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1개의 치료기관에서만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될 필요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특히 내가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의료기관에 치과, 안과, 비뇨기과, 비뇨기과 등이 없을 경우, 상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수술을 한 의료기관에 통원이 필요할 경우, 의료 장비가 부족할 경우, 인력이 부족할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병행진료 신청이란 걸 통해서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병행진료 신청을 하지 않고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 건강보험 처리도 받지 못하시고요. 산재보험 처리도 받지 못하십니다. 100% 본인 부담으로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병원을 옮겨야 하는 경우에도 전원 요양 신청이라는 걸 해야 합니다. 대부분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는 1개월에서 길게는 2개월 정도 입원 치료를 받아주고 그 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전원 요양 신청, 다른 병원으로 이전하겠다라는 신청을 해야만 그 다른 병원에서 산재보험을 통해 신청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공단 직권으로도 할 수 있고요. 재해자가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유는 의료기관의 인력이나 시설 등이 재해자의 치료, 그다음 재활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리고 생활근거지에서 요양하기 위해서 의료기관을 옮길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생활근거지에서 요양하기 위해서 의료기관을 옮길 필요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업재해 처리 기한은 최초 요양 신청인 경우에 7일, 유족급여 신청인 경우에는 10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지켜지지 않는다. 그리고 대처 방안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냥 묵묵하게 기다리시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업무상 질병인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라는 질병을 심의하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한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질병의 업무상 인과관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진폐증, 이황화탄소 중독증, 급성 중독 증상 등은 제외가 됩니다.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는 총 6명으로 구성이 되고요. 공단 지사에서 조사한 내용을 질병판정위원회에 심의 의뢰를 하게 되고, 심의가 열리기 3일에서 5일 전에 재해자, 유족, 사업주에게 통보가 됩니다. 그리고 질병판정위원회는 과반 참석과 과반 찬성으로 결정이 되며, 공단에서 심의 의뢰를 하게 되면 20일 이내에 결정을 하고 공단 지사장에게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공단 지사에서 결정된 내용에 대한 불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최초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합니다. 그리고 이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산하에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제기를 하시면 됩니다. 처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도 이제 불복을 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는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재심사위원회인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서 각각 기각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가 가능하고요. 업무상 질병인 경우에는 최초 불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재심사위원회에 청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 심사, 재심사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러한 이의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으로 진행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현재 보상 보험급여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요양급여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병원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진찰 및 검사비, 약제, 진료 재료, 의지, 그다음 보조기, 처치, 수술비, 이송비 등을 보장해주는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보험급여 100%를 다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비급여 항목이 있습니다. 다만 건강보험보다는 보장되는 범위가 크다. 그렇기 때문에 산재를 통해서 요양급여를 받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가 휴업급여입니다. 업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서 노동력을 제공하지 못하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서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재해자의 생계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요. 이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재해자의 평균 임금의 70%를 그 요양기간 내에, 특히 노동력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 내에 지급을 해주는 보험급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되는 것은 요양기간 내에 전체 다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니고 노동력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 내에만 지급이 된다는 점입니다. 단순한 업무라도 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하면 휴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장애급여입니다. 업무상 부상, 질병이 치유된 후에 신체에 장애가 생긴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여기서 치유라는 것은 더 이상 치료를 해도 낫지 않은 상태, 고정적인 상태, 보존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 치유 상태를 결정하는 것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결정을 하게 되고요. 의학적인 부분, 의학적 진료 기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학적 자료를 토대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장애급여는 1급부터 14급까지 구분이 되고 1급부터 7급은 연금, 그리고 8급부터 14급은 일시급 제도만 선택이 가능하고, 연금 부분에서 1급에서 3급은 절대적으로 연금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4급에서 7급은 선택적으로 연금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간병비와 간병급여입니다. 요양 중 혹은 치료 종결 후에 간병이 필요한 경우 지급이 되고요. 그 다음 유족급여입니다. 재해자가 사망한 경우 재해자가 부양했던 유족들의 생계를 보존하기 위해 지급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연금, 일시금 제도가 있고 연금 수급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일시금을 선택하실 수 없습니다. 일시금은 재해자의 평균 임금의 1301분이 지급이 되고, 그리고 100% 연금으로 선택하게 될 경우에는 평균 임금의 47%에서 67%가 지급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47%가 지급이 되고 연금 수급권자가 한 명이 있을 때마다 5%씩 가산이 돼서 최대 67%까지 지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50% 연금, 50% 일시금 선택이 가능하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장의비가 지급이 됩니다. 사망으로 인해서 장례비, 소요되는 장례비를 지급하는 제도를 얘기하고요. 실제 장례를 치르고 장례비를 지출한 사람에게 지급이 됩니다. 평균 임금의 121분이 지급이 되고 최저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 이제 상병보상연금입니다. 아까 그 장애급여하고 좀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장애급여는 더 이상 치료를 해도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고정적인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상병보상연금은 이 사람이 치료를 받지 않으면 계속 상태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특히 요양급여를 받은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이후에도 그 중증 장애 상태가 1급에서 3급인 경우에 지급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요양급여도 지급되고 상병보상연금도 지급이 됩니다. 반대로 장애급여인 경우에는 장애급여가 지급이 되면 요양급여 지급이 중단이 됩니다. 다음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병판정위원회 제도 시행 이전에는 업무상 질병에 대한 판단을 공단지사회, 자문의사협의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러한 문제를 제고하기 위해서 2008년도에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보니 판정위원회 소속 기관장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질병판정위원회는 위원장이 운영을 합니다. 업무상 질판위의 전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요. 위원은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하는 상임 또는 비상임 위원, 각 심의마다 위원장을 포함해서 7인의 위원을 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건 담당자는 운영지원부 직원으로 업무상 질병 심의를 위한 자료 검토, 조사, 심의 안건, 그 다음 판정서 작성 업무를 수행합니다. 판정의 종류에는 각하, 기각, 인용, 보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류라는 것은 위원들이 지금 7명이 배정이 되지만 위원장은 원칙적으로 의결권이 없습니다. 총 6명의 위원이 결정을 하게 되는데 찬반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동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보류가 되거나 혹은 추가적인 보완 서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경우에 보류 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보류 처분이 나오게 되면 다음 회기에 또다시 한번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심의가 열리게 됩니다. 다음 표는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관할 구역을 정리해 놓은 표입니다. 서울 지역에는 두 개의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서울 남부입니다. 강남, 동부, 남부, 관악, 서초, 그리고 전국에서 발생하는 암 등 기타 질환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북부위원회는 서울 지역본부에서 관할하는 사건, 서부, 북부, 성동, 의정부, 남양주, 강원도 소재의 지사에서 관할하는 사건을 심의합니다. 경남 지역도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부산, 경남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부산질병판정위원회는 부산과 울산, 양산지사의 사건을 관할하고 경남은 양산지사를 제외한 경상남도 소재의 지사의 사건을 모두 관할합니다. 대구위원회는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소재의 지사 사건을 관할하고 광주위원회는 광주, 전북, 전남, 제주 소재의 지사의 사건을 관할합니다. 경인위원회는 인천, 경기도 소재의 지사의 사건을 관할하고 대전위원회는 대전, 충북, 충남, 세종시 관할지사까지 사건을 관할합니다. 그리고 서울 남부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에서만 심의하는 질병은 자살, 직업성 암이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한 조사가 진행이 되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심의 의뢰를 하게 되고 이 의뢰를 받게 되면 7일 이내에 조사가 끝나고 되면 7일 이내에 심의 의뢰서를 질병판정위원회에 의뢰를 해야 됩니다. 이때 재조사서 주치, 공단 자문위 의사, 소견 등을 첨부해야 되고 그리고 심의 의뢰가 됐다라는 사실을 신청인 혹은 청구인 보험가입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혹시나 청구한 질병이 착오가 있을 경우 그 외에 청구한 질병 외에 추가적인 질병이 발견된 경우는 이를 포함해서 판정위원회에서 심의 의뢰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정이 심의 제외 질병은 추가상병, 소음성 난청, 항면폐증, 만성폐쇄성 폐질환 등이 있습니다. 질판위의 사건 담당자는 각 공단의 심의 사건에 대해서 신청인의 주장, 내용과 각 지사의 재조사 내용을 검토합니다. 이때 확인하는 내용은 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그 다음 재조사서와 관련 서류, 필요한 서류, 그 다음 보완, 질문조사 필요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다음 새로운 주장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의 조사 필요성을 검토를 하고요. 그 밖에 심의 사건의 판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확인합니다. 질판위 심의회의는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한 경우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를 심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심혈관계 질병, 궁골격계 질환, 그다음 내과 질병, 신경과 질병 등이 있고 앞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서울 남부질판에서만 심의하는 질병으로는 정신질병 중 자살, 산부인과 질병,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암 등이 있습니다. 판정이 심의 제외 질병은 진폐, 중독증 등이 있고 질병판정위원회 심의회의 구성은 일단 총 전국의 6개 질병판정위원 중 위원장을 포함해서 7명으로 구성이 되고 위원장 1명, 임상이 직업환경의학과 각각 2명 이상, 법률 전문가, 산재보험 전문가가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위원에 대한 제척, 기피 신청권이 있고 노사추천위원이 참여할 때는 노사 동수로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위원의 자격은 공인노무사 또는 변호사, 조교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산재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산업위생 또는 인간공학 관련 기사 이상 자격을 취득하고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등이 있습니다. 심의 의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심의 기일 통지를 하고요. 문서 또는 문자로 통지를 합니다. 그리고 신청서를 제출하여 구술 변론에 참여를 할 수 있고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데 대부분 다 고용이 됩니다. 그리고 심의회의에 참석해서 의견을 진술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 시간은 약 5분에서 10분 정도가 주어지기 때문에 참여를 하실 때에는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본인이 주장할 내용을 요약해서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회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위원장이 개의 선언을 하고 사건 담당자가 사건에 대해서 브리핑을 합니다. 그리고 청구인이 신청한 상병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을 하고 의견 진술 청취를 하고 업무 부담 정도를 확인하며 위원들이 토론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원 개별적으로 의견을 입력해서 그 내용을 토대로
인정, 불인정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회의에 참석하는 임상인은 상병을 확인하는 역할을 하고요. 직업환경의는 상병과 업무 관련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공인노무사나 변호사인 경우에는 법률적인 판단,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심사 의결은 1차 심의 시 위원장은 표결권이 없지만 보류 결정이 되면 2차 심의 과정에서는 결정권을 가지게 됩니다. 심의 보류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찬성, 반대가 동수인 때, 혹은 출석위원이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이루어지고, 보류 안건 재심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질병명을 변경하거나 추가해서 심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질판위가 만약에 개최가 되면 참석을 해야 할까? 무조건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참석을 하는 경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우선 참가할 사람을 선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내용을 주장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론 요지를 작성을 하시고 10부 정도 프린터를 해서 가지고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5분, 10분 정도의 발언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본인이 주장하고 싶은 내용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위원들이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예상 질문에 대해서도 준비를 하시고 예상 답변을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경향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객관적인 기록이 없을 경우 어떻게 판단하냐? 자업주와 제외자 혹은 유족의 의견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일치한 내용을 근거로 판단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 작업 환경 의사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졌다라는 것이고, 근골격계 질병도 인정률이 굉장히 높아졌으며, 직업성 암, 감염성 질병의 경우에도 그 판단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심사 청구하는 방법, 그 다음 작성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심사 청구는 이의신청, 행정심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 업무 처리 규정을 보면 원처분 기간,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산재심사실 간 의학적 소견이 상이한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 보도 등 사회적 관심 사항이 해당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심의를 거칠 수 있습니다. 심의 제외 대상 질병은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가 결정된 경우, 그리고 진폐와 중독증 등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심사 이유서 작성 요령, 어찌됐든 그냥 서류만 던져줘서는 인정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왜 근로복지공단 지사, 원처분청에서 불승인 처분을 냈는지를 분석하고 그 불승인 사유에 대해서 반박하는 논리, 그리고 자료를 구비해서 심사 이유서를 작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작성하실 때는 누가 볼 것인지 보는 사람 입장에서 작성을 해야 되고, 신문기사처럼 6화 원칙에 맞게끔 가능한 한 단문으로 작성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용어로 표현을 하시고, 법리보다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그리고 작성을 하신 후에는 원본 한부와 사본 한부를 심사청구서에 첨부해서 원처분청인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심사청구서 양식은 이렇습니다. 일단 청구인, 대리인에 관한 사항 적으시고 제2번 근로자 적으시고요. 원처분 내용 중에 결정 원인은 적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결정을 한 날, 통지를 받은 날, 통지를 받고 등기를 받은 날, 이걸 기재를 해야 됩니다. 통지를 받고 나서 90일 이내에 청구를 해야 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청구인에 대한 사항, 대리인에 관한 사항 적고 아까 작성했던 이유서 두 부를 같이 첨부해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심사 이유서 구성 사항은 당사자에 관한 사항 먼저 적으시고요. 근무 환경과 관련된 사항 기재를 하시고,
재발생 경위에 관한 사항, 특히 재발생에 관한 사항 119 신고 기록과 경찰 기록이 있다면 첨부를 하시고 육하 원칙에 따라 적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받은 건강검진 기록, 그 다음 요양급여 수신 내역을 토대로 기초질환이 있는지 여부를 기재하시고, 그 다음 유전력, 기형 등이 있는지도 적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업무상 과로로 인해서 쓰러졌거나 아니면 근골격계 질병에 노출이 됐다라고 하는 경우 출퇴근 시간을 명확하게 기재를 해야 되고, 출퇴근 기록을 토대로 혹은 버스 카드 내역 등 근무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토대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업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업무상 과로, 시간 말고 과로 요인이 있었다, 아니면 스트레스 요인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 사항에 대해서 기재를 하시고, 마지막으로 원처분청이 제시한 불승인 사유에 대한 반론을 기재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왜 원처분청의 주장이 부당한지 간단하게 요약해서 소결을 적으시면 심사 이유서 작성이 완료가 됩니다. 심사위원회 결정은 첫 번째, 심사회의를 거치지 않는 경우는 질판위를 거쳤거나 산재심사실 간 의학적 소견이 같은 경우, 원처분청의 조사 내용과 사실관계가 변동이 없는 경우 회의를 거치지 않습니다. 거치는 경우는 의학적 소견이나 새로운 사실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법률적인 이견 다툼이 있는 경우는 심의회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재심사위원회하고 부당해고 등 심의회의와 차이점은 그겁니다. 증인을 출석시킬 수 있는지 여부인데, 진호위의 신문회의 경우에는 증인을 출석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만 심사위원회는 증인을 출석시킬 수가 없습니다. 자, 제가 실제로 작성했던 심사 이유서 작성 사례입니다. 한번 참고하시라고 기재를 했고요. 첫 번째, 재자 대리인에 관한 기재가 됐고, 기존 건강 상태와 재발생 경위, 그 다음 기본적인 근무 시간과 근무 내용을 기재했고, 근무 시간을 산정했습니다. 그리고 원처분청의 주장에 대한 반론을 기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소결을 기재함으로써 심사 이유서 작성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제가 산재 신청 방법이라든지 처리 절차, 보험급여 내역, 이의신청 방법, 질병판정위원회 운영 규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이 짧은 시간에 모두 다 말씀을 드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조합원, 우리 가족, 우리 동료가 업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저희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에 언제든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13명의 노무사와 변호사로 구성이 되어 있는 상담센터입니다.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노무사, 변호사가 돌아가면서 노동법률 상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 편하게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상담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점은, 우리 노동조합 간부분들께서 또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관련된 내용을 그래도 기본적인 내용은 알아두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고와 질병이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릅니다. 우리 조합원은 우리 가족이고 우리 동료입니다. 우리 동료가 아프거나 그리고 병에 들었을 때 즉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우리도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서 공부를 하고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유와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나 혼자 산재 신청하기 나훈산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